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막으면은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인데요.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관세 폭탄이 이거 다시 터지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소폭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표현만 봤을 때 미국 행정부랑 대법원의 힘겨루기 같겠지만 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번 사건 뒤에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망이 왜 부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요. 이 트럼프 측에서 작년 재집권 이후에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려면 10% 관세부터 각오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 중소기업들 12개 주 정부가 대통령이 미국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면서 소송을 걸었고, 현재 그 위법성 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는 거. 대법원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요. 작년 11월 공개 변론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습니다. IEEPA라는 1977년 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근거로 썼는데, 대법관들이 그 법으로 그런 관세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을 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플랜 B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할 거 하겠다는 거겠죠. 실제로 무역 대표부 측에서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한다, 그럼 다음날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974년 무역법이나 1930년 관세법 같은 이런 과거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있을 때 150일간 15%까지 일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요. 1930년 이 관세법, 일명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서는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바꿔서라도 관세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선언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할까요? 단순하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강제로 얻어내겠다는 전략인 건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관세 폭탄을 연달아 터뜨려서 상대 국가가 굴복하도록 만드는 협상술인 셈이겠죠. 이 트럼프 측에서 첫 번째 임기 때 2018-19년도에서는 중국과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인 끝에 일부 양보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특정 국가나 품목 등에 대한 국한된 관세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서 미국에 물건 팔 때 기본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보니까요. 이 동맹국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우리나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쯤 되면 미국 혼자만 이득 보고 남들은 전부 다 손해보는 이런 치킨 게임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방위 관세 전략이 현실화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쓰는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관세가 결국에 수입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효과니까요.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2월 기준 2%대까지 떨어져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인데, 연준에서도 물가가 잡혀가니까 슬슬 금리를 낮출까 고민할 정도였었죠.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뛴다. 물가 안정세가 한 방에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 원가가 상승하니까 팔아도 남는 게 줄어듭니다. 이러면은 가격 인상 압박이랑 이윤 감소로서 경기 둔화 요인이 함께 생기겠죠. 연준 측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자니까 관세발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되고, 또 물가를 잡자니까 또 경기가 식는 상황이 생기겠죠. 채권 시장은 벌써부터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작 2년물 금리는 3% 중반입니다. 보통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불황 신호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 당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연준이 섣부르게 긴축을 풀면은 다시 물가가 뜰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세계 교육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글로벌 무역 현장이죠. 일단 미국 시장의 수출에서 얻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계 무역량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지갑을 닫겠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수출국들의 생산도 줄어듭니다. 그 여파로 원자재 수요까지도 연쇄적으로 감소하면서
원유라거나 금속 가격에도 하방 압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사실 지금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썩 좋지가 않은데요. 이 주요 국가의 제조업 PMI가 50 전후로서 위축과 확장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 관세 충격까지도 더해진다. 이 지표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복잡해집니다. 관세를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이런 리쇼어링 혹은 제3국을 통한 우회 무역 등이 활발해질 텐데요. 이런 것들이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효율보다는 안전과 비용 회피가 우선시되는 이런 구조로서 바뀌게 될 거예요.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고 기업 입장에서는 덜 효율적인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고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률에 부담이 커지는 시나리오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국제 금융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위기 때는 미국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 전쟁에서 세계 경제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이런 공식이 통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다르겠죠. 미국이 관세나 금융제재 같은 조치를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또 다른 나라들은 달러 기반의 현체제에서 벗어날 유인을 더 강력하게 느낄 거라는 거. 달러를 기축통으로 쓰니까 미국 눈치 보면서 무역해야 된다. 이런 불만이 커지는 거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인 위안화랑 루브라 결제 비중을 크게 늘렸고요. 산유국들도 원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 디지털 통화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이런 탈달러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겉으로 봤을 때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1차적으로 관세 정책 하나 같지만 2차적으로는 국제 정치랑 경제 구도까지 영향을 주고 또 3차적으로 세계 금융 질서의 개편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물가 상승과 교육 축소였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세는 물가를 자극하고요.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2차로서 국제관계가 변화될 겁니다. 이 동맹국들도 미국이 자기들에까지 관세를 매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럽연합이 집단으로 미국에 반발을 한다거나 이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영향권 국가들을 기업해서 자체 무역 블록을 강화하려고 들겠죠. 한마디로 세계가 2개 이상의 경제권으로 분리되는 시나리오인 건데 마지막 3차 효과로서는 그렇게 분열된 블록들 사이에서 금융 질서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각 블록마다 서로 다른 통화랑 결제망을 사용할 거고 예전처럼 하나의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분리된 시장들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미 일부분 현실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재로부터 스위프트망을 배제당한 러시아나 중국, 이 CIPS 결제망이라거나 암호화폐 거래로 눈을 돌리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환은 이런 균열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다른 쪽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역사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든지 제재든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강력해지면요. 역설적으로 탈미국, 탈달러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틈새에서 저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신흥 금융 인프라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미국의 달러 체제 밖에서 결제하고 또 거래하려면은 과거에는 금이나 이 제3국 통화를 썼었지만요.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탈중앙화 결제망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이 사실 리플사가 이번에 내놓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 CBDC 실험도 따지고 봤을 때 언제까지 달러 그리고 스위프트에 의존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응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세 전쟁이라는 미국의 압박 카드가 단기적으로 위협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영향력의 약화를 자초하고 이 대한 금융질서의 탄생을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힘으로서는 세계 무역을 조이려 할수록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달러 밖의 생태계를 키우려 될 거고 이런 과정에서 XRP처럼 중립적인 블록체인 결제망은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더욱더 각광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세 공세가 스스로 패권을 흔드는 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큰 흐름의 변화는 리스크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당장 금융시장은 관세 뉴스 하나에도 크게 출렁일 수가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에 미국 증시랑 국제유가가 순간적인 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면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흔들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또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런 큰 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제조업은 관세로서 단기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요, 다국적 기업들은 교역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중국은 손해겠지만 동남아나 인도 같은 대체 생산지는 반사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분위기에 휘둘리겠지만은 결국에 탈중앙화 기술의 효용성이 검증되는 방향으로서 흐르게 된다. 그러면 특정 섹터에게는 큰 기회가 올 거라는 거. 지금 당장 그래서 XRP를 매수하셔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변화가 필연적인가를 이해하고 있으시다면은 이 투자의 초점도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달러랑 금융 분권화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산군을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원칙과 분산이에요. 언제나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그 유망한 분야가 보이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같은 이런 기본을 지키시면서 서서히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관세 전쟁이든 암호화 혁신이든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큰 방향성이 정해졌다면은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변동성 시대의 투자자가 살아남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쟁의 역설적인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전부 다 죽었다, 팔고 나갈란다, 진짜로 여러 가지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고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XRP에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리플만 보더라도요, 불과 2, 3일 사이에 20에서 30%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이 시장이 왜 심리의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그 판단들, 이 밀었던 순간들을 전부 다 경험치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올라왔고 상승했다라고 해서요,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을 살려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대응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실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실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수익 실현이 된다면은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이런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 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 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는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게 2,000원 초중반 또 후반에서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게 바로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그분은 과연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투자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요,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또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은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은 같은 장면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 살아남는 사람은요, 늘 그 야속함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얼핏 보면 황당한 뉴스 같은데요. 몇 년 전에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병합 대신에 영구적인 접근권에 대해서 꺼내 들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에 더 영리한 수를 둔 것일지 몰라요. 오늘은 이 사건 이면에 어떤 설계랑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뉴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함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을 쓰고 싶지 않다. 안 쓸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린란드라는 곳을 원할 뿐이다라고요. 이게 좋게 들지 아니면 나쁘게 줄지 선택하라, 이런 취지였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그린란드를 얻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던 것에 비했을 때 톤이 상당히 다운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가 협상을 통해서 영구적인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럽의 각 국가들도 약간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기에는 이 사람이 워낙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인물이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측에선 덴마크랑 독일, 영국까지도 유럽의 8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었고, 2월 1일부터 10% 관세 부과, 6월 달에는 25%를 올리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사들일 때까지, 이렇게 최후
세무 통첩을 날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정말 기묘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요상한 목적으로 그린란드에 기웃거리고 있다라면서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명목이었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덴마크 주도로 나토 동맹국들이 북극 방위 훈련 준비를 위해서 소규모 부대를 그린란드에 보낸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트집 잡은 겁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깜짝 놀라서 이건 사전 조율된 훈련일 뿐이지 누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급급했었는데 트럼프가 그 며칠 사이에 관세 폭탄 압박하면서 군사력 사용도 배제 안 한다고 위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채권시장 위험해지니까 돌연히 협상하자 제스처로 태세를 확확 바꾼 건데요. 예측 불허 강경 모드에서 느닷없이 쓱 물러난 셈인 건데 여기에는 중요한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 유럽을 달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거. 그 계산의 핵심에는 안보라는 맞는 키워드를 쥐고 흔드는 데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그린란드 얘기를 꺼냈다가 조롱만 당했었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는 아예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년 재선 직후부터 우린 어떻게 해서든 그린란드를 얻을 거야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었고 심지어 주요 연설에서는 한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신에 미사여구를 붙였죠. 그린란드인들에게 불을 안겨줄 거다라거나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거나 뭐 이런 말들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하지만요. 정작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안 주면 힘으로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도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올해 1월 9일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좋게 주든 안 주든 우리는 그린란드 문제에 행동을 취할 거다라고요. 쉬운 길로 할지 어려운 길로 할지 선택은 그쪽에 달렸다. 완전한 협박이었죠. 그러니까 덴마크랑 나토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인데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내놔라 이러고 있고 안 내놓으면 경제 제재한다느니 군사 옵션이니 관세니 이렇게 겁박하고 있으니 말이죠. 유럽이 애초에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매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가 처음에 그린란드 매입설을 흘렸을 때 그때도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축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이 트럼프가 그때 화를 내면서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기까지도 했었죠. 그 앙금이 5년 넘게 남아있다가 이번에 폭발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토록 그린란드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가 안보, 한마디로 군사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 북극의 한복판에 있는 그린란드는 지도상으로 북미랑 유럽을 잇는 관문인데요. 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랑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극권을 넘어서 날아올 경우에 가장 먼저 걸치는 경로가 바로 그린란드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이 그린란드 북부에 있는 피투피크 공군기지를 오랫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를 둬가지고 미사일 조기 경보랑 우주 감시 업무를 맡고 있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1951년 덴마크랑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이 덴마크의 주권은 존중하겠지만 그린란드 방어에 필요한 행동은 미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미국은 그린란드의 군사시설을 늘릴 수가 있고 덴마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린란드 자체를 통째로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남의 땅 빌려서는 못 지킨다. 소유해야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그딴 소리면은 일본과 한국,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도 전부 다 사야겠네. 이런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했어요.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50개국에 800개가 넘는 해외 군사기지를 굴리면서도 그 나라 땅을 미국 땅으로 만들어서 지키진 않고 있죠. 이미 합의된 방위 조약으로서 충분히 주둔하고 공동 방위가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소유권이 있어야지 방어가 된다는 주장을 굳이 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덴마크나 나토가 자기 의무를 안 해서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불만인데요. 우리가 나토 비용 100% 전부 다 내줬다라는 과장된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인즉슨 우리가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대가로 그린란드 정도는 내놔라 뭐 이런 말인 건데 안보를 이유로 대가 지불은커녕 오히려 대접받아야 된다는 논리겠죠. 이 배경에서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 일명 GDP의 2% 논란이 자리합니다. 이 트럼프가 1기 때부터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쓰고요. 미국의 무임 승차한다라고 공격을 했었는데요. 재집권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2035년까지 5%까지 올려라. 이런 나토 새로운 목표를 관철시켰고요. 그리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못 지키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대신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 혼자는 도저히 미국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나토 전체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나토 신임 사무총장이 네덜란드 출신 마크 리터인데요. 다보스에서 트럼프랑 둘이 만난 이후에 북극 안보 협력의 틀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어요. 이 트럼프가 그걸 두고 나토 수장과 그린란드 미래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정작 리터 총장은요, 영토 주권을 양보하라는 타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해석을 밀어붙인 셈이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접근권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었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린란드 영토는 덴마크 소유로 놔두되 미국이 군사든 자원이든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기간도 50년, 99년인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포레버, 영구히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기자들한테 기간은 무한대다, 영원이다,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군사든 뭐든 마음대로 합의되면 좋을 거다라고 큰소리 쳤죠. 여기서 백악관 측에서는요, 이번 딜이 성사되면은 미국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영원히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아주 적은 비용이라는 대목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그린란드를 사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실은 돈 안 들이고 갖겠다는 쪽으로 판을 짠 건데요. 덴마크에 거액을 지불하는 대신에 협박과 압박으로서 공짜에 가깝게 내놓는 만드는 전략이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럼프다운 협상술입니다. 협박으로 혼주를 내가지고 공포를 심은 다음에 상대가 체면차를 약간의 명분만 주고 실리는 전부 다 가져오는 방식. 이 덴마크도 지금 상당히 난처하겠죠. 겉으로 봤을 때 주권 양보 없는 선에서 미국과 나토가 그린란드 방어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질 일은 미국이 그린란드 내부 여러 가지 군사기지에 사실상 자기 영토 같은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AP통신 측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군사기지들에 대한 포켓 주권을 가지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이 덴마크로서 영토 전체를 뺏기는 최악은 피하되 군사적으로 곳곳에 섬처럼 미군 주권 지역이 생기는 것들을 묵인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막, 즉 골든돔에 대한 구축입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는요, 다보스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바로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황금돔이니 얼마나 거창할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 철의 돔을 본떠가지고 미국판 초대형 미사일 방패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우리는 골든돔을 구축 중이고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는 아이언돔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다라면서 자랑하기도 했었죠. 사실상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전술 로켓 요격 체계고요. 미국이 만들겠다는 거는 대륙간 탄도 요격망이라서 서로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골든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위성이랑 지상 요격 미사일 수백 개를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발사 직후에 상승 중, 중간 궤도, 재진입 말기, 이런 미사일 비행의 모든 단계를 격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미사일 방어막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인 건데 미국 전역을 전부 다 덮겠다라는 큰 그림이에요. 여기에 그린란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러시아나 중국의 ICBM은 북극 쪽에서 날아오니까요. 미국보다 더 북쪽에 요격 시스템을 깔면은 요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레이더 기지를 확충했을 때 북미 방공사령부의 현재 캐나다, 알래스카 이런 레이더망보다도 북쪽에서 미사일 탐지가 가능해진다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우주 기반의 요격 구상까지도 나오는 판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극에 가까운 이런 그린란드가 전략 요충지임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히토르를 비롯한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입니다. 이 그린란드는 광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 추운 얼음 땅 밑에 희귀한 광물과 원자재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특히나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히토류가 풍부하다라고 해요.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생산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은 늘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숙제였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이 히토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 실제로 이번 협상 의지에 그린란드의 천연자원 접근권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히토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 자원 패권이라는 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린란드만 손에 넣으면 중국 눈치 안 보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히토류 개발하거나 최소한 중국이 못하게 견제가 가능합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자원 이권을 지는 셈이니까 이것보다 달콤한 거래가 없겠죠. 결국에 트럼프는 군사 요충지랑 자원 보고를 한꺼번에 얻는 일석이조를 노리면서도 돈은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이런 식의 접근인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덴마크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 동맹국한테 앞으로 북극 방위에 더 기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인 거고 나토의 사무총장 리터는 비북극권 동맹국들도 기여를 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유럽도 함께 북극 안보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맞춰가는 분위기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자기 안보 목표를 이루면서 그 비용은 동맹과 민간 자본에 분담시키는 이런 수준인 거고 골든돔이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럼프가 임기 내에 이걸 가동하겠다라면서 175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큰소리 쳤지만요. 사실 전문가들은 20년에 1조 달러도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의회랑 차기 정부, 동맹국 돈까지 합쳐야지 가능한 사업인 건데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방위산업 관련 예산 투입 소식만으로도 해당 기업 주가가 들썩이고 있고요. 이 산업 전반에 돈이 풀리는 이런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랑 그 속셈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랑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이벤트는 통상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를 높입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국제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고요. 1월 22일 금값이 온스당 4,800달러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시장 분석은 한결같이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지정 리스크, 그리고 관세 갈등 우려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다른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금으로 몰린 건데,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트럼프 대 유럽을 외치고 있지만요. 돈의 행선지는 안전한 곳을 찾아간 거죠. 금뿐만이 아닙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것도 위험 회피 자금이 미리 국채로 피신한 결과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비트코인에도 여기랑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흔히들 글로벌 위기 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처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감지돼요. 1월 초에 트럼프가 관세 운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때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주춤했었죠.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협상 소식이 들리고부터는 비트코인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지정학적 불안이 가시화된 지금도 이 9만 달러 중반대에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시장의 참여자 구성이 과거랑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불안함에는 던지고 보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장기 관점의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팔고 버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보자면요. 이 코인데이즈 디스트로이드라는 지표는 오래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상승하는데 현재 CDD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 보유자가 매도를 멈추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12년간 묵혀둔 비트코인 지갑에서 최근에 500비트코인씩 나눠 파는 움직임이 관찰이 됐는데, 여기서 시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매물을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고래가 던진 코인이 고래만큼의 큰 손 기관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기관과 펀드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거세다라는 거는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는데요. 1월 중순까지 기관들이 순매수한 비트코인 3만 개 넘었는데 전 세계 채굴자들이 같은 기간 새로 공급한 코인의 5배입니다. 이 공급 이상으로서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버티고 오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표를 봤을 때 거래소 고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이 수치가 0.65, 즉 상위 10대 입금자가 전체 비트코인 입금량의 65% 차지한다는 경고 신호가 떴는데요. 몇몇 큰 손의 움직임에 단기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인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팔아도 받아내주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ETF를 비롯한 기관 통로로서 돈이 유입되면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실제 올해 1월 5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들로 약 4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관측됐었고요. 연말에 이뤄진 차익 실현으로 한때 자금이 빠져나갔던 게 새해 들어가지고 다시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뉴스 보고 겁먹었는데 돈 가진 사람들은 벌써 매수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뉴스랑 돈의 움직임 사이에는 타이밍 차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헤드라인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전달되지만요. 큰 돈은 그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번에도 그린란드 사태가 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작년 말부터 미국은 내부적으로 골든도민의 히토류 접근인에 준비를 했었고, 관련 업계랑 투자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 정작 개미들은 트럼프가 또 별난 소리 했네, 뭐 이러고 있을 때 시장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표면 뉴스에만 매달리지 말고 돈의 흐름을 한 박자 먼저 읽으셔야 된다는 거.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한편의 국제정치 드라마겠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는 투자자로서 무엇에 대비해야 될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골든돔 같은 초거대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돈풀기가 일어나겠죠. 재정 적자로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방산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골든돔 소식에 방위주 지수는 상승세를 탔고요.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틀어주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이미 금 매집을 늘리고 자국 위안화 블록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 우회망도 연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일부 무역에서 암호화폐랑 자체 결제망을 시험 중이고, 이렇게 2차, 3차 파급 효과를 생각해봤을 때 그린란드 한 사건이 우리 투자 환경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남의 나라 먼 얘기쯤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린란드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순 유화책으로 전환해서 협상 국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의 결과를 뜯어보면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얻는 쪽으로 판이 짜여지고 있고, 덴마크랑 유럽은 체면치레만 간신히 하는 모양새예요.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트럼프가 원래 즉흥적이고 막 나가다가 결국 주변 압박에 살짝 물러섰다는 시각이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유럽과 나토가 달래가지고 트럼프가 한 발 빼고 협상으로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하나의 해석은 처음부터 트럼프는 충격요법으로 판을 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협상 조건을 끌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보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시정일관 그린란드에서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관세 위협, 무력 시사까지도 하면서 이 최대한 공포를 조성한 뒤에 갑자기 협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로서 읽힙니다. 이번에 덴마크랑 나토가 내주는 실질적인 양보는요. 애초에 미국이 목표하던 완전 소유의 버금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현재 재정적인 비용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가 속으로 역시 난 딜의 달인이다 이렇게 웃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변수가 없진 않습니다. 제 해석이 맞으려면 앞으로 2주 3주 내에 실제 협상 타결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유럽이 끝내 주권 문제라고 양보 못한다고 버티거나 트럼프가 돌연 또 심통을 부려가지고 협상을 엎어버린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 즉흥적인 쇼에 가깝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트럼프의 노림수가 거의 적중한 모양새라는 거.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유럽이 미 국채 팔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유럽 보고 함부로 미국 자산 팔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언뜻 봤을 때 미국과 유럽 간의 또 다른 무역 다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상치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 국채를 무기화하는 이 금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정작 시장은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복 운운할 정도로 긴급 속보라면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날 법도 한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오히려 견조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평온합니다. 왜 이런 모순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오늘 이 겉과 속이 다른 퍼즐을 풀어보면서 그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판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등이 부를 수 있는 2차, 3차 파급 효과, 그 속에서 리플 XRP 같은 대안이 떠오를 가능성까지도 전부 다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젠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유럽이 만약에 미 국채나 달러 자산을 팔아서 맞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곧바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카드가 있다라는 언급을 받아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급이죠. 이게 왜 나왔느냐? 발단은 그린란드 문제였어요. 이 트럼프 측에서 취임 이후에 줄곧 덴마크랑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오는 방안에 관심 있게 얘기해왔는데 작년에 그 문제를 두고 유럽과 크게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급기야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한 일부 나토 유럽국에 관세를 때리겠다 압박했다가 결국에 철회까지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미국 재산을 왕창 팔아치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의 시나리오를 흘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단합해서 가지고 있는 미 국채,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냐? 무려 8조 달러나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지역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은데 쉽게 말해서 유럽은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미국 돈줄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럼프로서도 급소를 찔린 격이겠습니다. 아카데미커 펜션이라는 곳인데 이달 말까지 보유한 미국채를 전량 처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 운용 자산이 25조 원 규모인데 그중에 미 국채도 1억 달러치 갖고 있었어요. 이걸 전부 다 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 우량국이 아니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재정은 지속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 국채 못 믿겠어서 미리 손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현지의 SISA 연금 펀드도 지금 미국 주식 계속 가져가도 되냐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유럽 입장에서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 동맹국이자 친구라고 했던 미국이 느닷없이 그린란드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관세 위협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미 국채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게 여차하면 미국의 아킬러스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에 적자다 보니까 정부도 기업도 해외 자본에 끊임없이 돈을 빌리는 구조죠. 특히나 중국과 일본, 유럽까지도 외국이 미 국채를 많이 사줘야지 미국 정부도 돈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럽이 등을 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확 뛰겠죠. 금리가 뛰면은 미국이 이자 부담이 허덕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자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빼버린다.
뉴욕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측에서 흥분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채 팔면 보복한다는 말까지도 튀어나온 건데 정작 시장 반응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이 주가도 별로 안 빠졌고요. 달러 가치도 크게 안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실제로 유럽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으름장일 뿐이라는 거고, 유럽의 각 국가의 정부가 가진 미국채도 물론 있지만 8조 달러 대부분은 유럽의 민간 연기금, 투자펀드, 은행들이 수익 목적으로 들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전부 다 판다.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유럽 자신들도 큰 손실이에요. 판다는 뉴스만 들어도 미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유럽 본인들, 이 자산가들부터 손해를 보겠죠. 상대방 급소치려다가 결국에 내 발등 찍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일부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방금 덴마크 연금 얘기했죠. 사실 작년부터 유럽 일부 자금은 슬슬 센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 줄이기에 들어갔어요. 관망하면서 조용히 비중 조정 중이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였던 거죠. 실제 미국 재무장관은 덴마크 펀드 하나 빠진다고 문제없다 이러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럽이 국채 수백조 원을 쏟아내는 최악의 사태는 아닐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걱정할 일은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이슈는 표면 뉴스랑 다르게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동안 돈도 잘 벌고 성실한 파트너라고 믿었던 주주 한 명이 나 쟤랑 싸웠어. 집은 전부 다 팔아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안 팔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금이 가버린 신뢰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런 금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동맹이고 우방국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필요하면 네 발목 잡을 거다. 이런 계산을 서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불신의 씨앗은 앞으로 크고 작은 국제경제 이벤트 때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든 각 국가의 국부 펀드든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때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채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안전자산 1순위로 여겼었다면은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비중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채 대신 뭘 살까요? 유로화 표시자산, 금, 일본 국채, 심지어 중국 자산까지도 그 대안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거. 글로벌 자금 흐름의 판도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거나 달러 가치가 서서히 약세 기조를 띠는 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탈달러, 탈미국 자산 흐름의 가속화입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유럽 설전이 바로 그 방어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도 최근에 미국채 보유를 줄이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달러 패권의 도전 구도가 드러났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돈의 흐름 지형이 움직인다면 우리 같은 개인분들께서는 뭘 보셔야 될까요? 먼저 금리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요 며칠 살짝 오르는 모습이죠. 1월 23일 현재 약 4.3% 수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한때 5% 가까이 상승해서 시장을 흔들었었고 또 연말에 안정됐다가 다시 위로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부터가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금리가 뛴다는 거는 돈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 거고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라서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갑니다. 특히나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시장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이전만큼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죠. 이 수요가 약하니까 가격이 싸지고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 간신히 판다는 거다 보니까 유럽 눈치를 시장이 안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가치입니다.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와 있죠. 2022년만 해도 달러 인덱스 110을 넘어갈 정도로 달러 독주였는데 지금은 98 안팎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요 통화 대비했을 때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가 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 연준이 긴 축을 마무리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영향도 있겠고요. 거기에 이런 미국과 유럽 갈등 소식들도 달러 자산 괜찮냐 이런 심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세면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올라가요. 재밌는 거는 이번 갈등 국면에서 유로와 덴마크 크론의 가치가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럽 내부가 똘똘 뭉칠 거란 전망에 통화 가치가 안정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미국 대통령이 보복 운운하면은 달러 강세 튀고요. 다른 통화들은 불안해졌었겠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 힘의 균형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표로서 금 가격과 기타 대제자산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값이 요즘에 엄청 강하죠. 온스당 4,800달러 선 돌파했죠. 불과 몇 년 전에 1,500, 1,800달러 하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환경 영향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작년, 재작년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왜 금을 살까요? 달러 대신 들고 있기 위해서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헝가리 같은 유럽들도
금 비중을 높였어요. 이건 미국 자산 말고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 거고 저는 이번 미국 유럽 간의 신경전이 이런 움직임을 더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탈달러 연합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디에 끼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전통시장 따라서 출렁이겠지만요. 이 길게 보면 암호화폐에도 반사 이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열 저항적 가치 저장 수단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갈등하면은 둘 다 상대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집니다. 혹시나 내 자산이 상대 나라에서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번지게 되면은 차라리 제3의 탈중앙 네트워크의 자산을 분산시키자 이런 수요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제재 당시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테더 같은 이런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으로 재산 일부 옮겨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XRP를 비롯한 리플 생태계를 짚어드려보자면은 XRP의 쓰임새는 국제 송금과 통화랑 통화를 실시간으로 교환해주는 브릿지 통화죠. 지금까지 국제 송금망은 거의 달러 중심인데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망으로 달러를 거쳐서 서로 거래를 청산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러를 통한 연결고리가 약해진 세계가 온다. 어떨까요? 각 나라끼리 직접 통화 수합하거나 제3의 공통 교환망이 필요해질 겁니다. XRP는 자신들이 그 공통망의 중립 교환 통화가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었고 물론 이상론처럼 들리겠지만 이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예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리플은 물밑 작업을 상당히 해놨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실험에 여러 나라랑 파트너로 참여했고요. 결정적으로 전통금융 인프라를 직접 사들였어요. 놀라운 소식인데 리플사가 작년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인수했습니다. 히든로드가 뭐하는 곳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용 종합증권사 같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입니다. 전세계 주식, 채권, 외환 같은 걸 한데 모아가지고 취급하는 큰 손인데 리플이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한 겁니다. 왜 인수했을까요? XRP를 비롯한 자사 암호 자산을 이 전통 금융세계랑 직접 엮어버리겠다는 의도인 건데 실제로 히든로드를 통해서 리플은 기관들이 암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전통 자산이랑 디지털 자산을 교차로 활용하는 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곳에서 XRP 선물 상품 설명할 때 공식적으로 언급된 내용입니다.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해서 전통금융의 판에 들어갔고 XRP를 디파이랑 트레드파이, 이 전통금융의 연결고리로 쓰려고 한다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리플 레저 XRP 원장. 이 위에서 작년 토큰화된 자산 가치가 폭증했습니다. 이 부동산 지분이라거나 주식금 같은 실물 자산을 리플 레저에 올려가지고 거래하게 만든 건데 지난 2024년 말 기준 2,5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게 작년 2025년 말에는 5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사이에 20배 이상 커진 건데 올해 2026년엔 또 얼마나 커질까요? 상상도 안 되죠. 물론 이더리움 같은 곳에 비하면 아직까지 작아요. 하지만 그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통 금융자산을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이 리플 XRP 네트워크상에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XRP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트럼프 유럽 사태가 결국에 향하는 방향성이 새로운 금융질서 논의랑 맞닿아 있어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대통령 한마디 설전이겠지만 그 밑바탕에 달러가 아닌 방식으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깔려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솔루션으로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XRP가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국제 결제망 개선을 목표로 해온 프로젝트고 실제 금융권과의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에선 판이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격변기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하루 뉴스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 역학의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금이 가는 순간 글로벌 자본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에 탈달러화랑 다극화 금융 주제로 가는 신호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XRP 같은 이 중립 네트워크가 조용히 자기 무대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 패권의 균열이 가면은 그 사이를 메울 중립 자산이랑 새로운 결제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XRP가 그 역할을 지휘했었고 리플의 행보를 봤을 때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 큰 톱니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시장은 결국에 달러가 아닌 새로운 연결고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타이밍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기셔야 돼요.
눈앞의 단기 파도랑 멀리서 밀려오는 조류겠습니다. 단기 파도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위험 관리,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나 분할 매매 원칙 같은 걸 지키셔야 되고요. 동시에 멀리서 오는 조류, 즉 달러에서 다른 데 안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주시하셔야겠죠. 이 조류에 올라타시면은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뒤에서 새로운 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뉴스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우리 투자의 중요한 구조 변화로 설명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뉴스랑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함께 이해하셔서 이 거시랑 미시를 꿰뚫는 안목을 가지신다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결국의 투자의 승자는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구조를 읽고 대비하는 사람,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금융시장은 불안정할 때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불안정 아래에서 화폐 권력이 이동하고 새로운 금융질서가 싹 트는 거대한 기회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남들이 눈앞의 소음에 흔들려서 공포를 느낄 때 보이지 않는 판의 변화를 읽고 미래의 대안을 선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통찰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입니다. 이 혼란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성공의 결실로 보상받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